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바로 이 자리에서 1시간 반이 넘도록 토론을 했었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어느새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을 맞아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 100일이 어땠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최대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촉구하는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은행 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의 그 권유에 따라 국회의원 12명에 대해서 초유의 출당 요구를 하는 결단을 내리고 했습니다. 제2의 LH 사태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법 역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합의, 사상 최초로 진행된 당대표 간의 1대1 TV 토론 등은 구시대적 정치 문화에서 탈피를 하는 의미 있는 결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점수 매기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시험 본 사람이 채점 본 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0일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변화는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내년 3월 9일 국민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근 의원. 네. 송영길 대표가 100일 맞아서 기자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사전에 예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100일 정도 되면은 뭐 어느 당 대표나 신임으로 이제 저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평가, 뭐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밝히게 돼 있죠.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사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 이후 민주당이 그동안의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대표직을 짊어지고 큰 부담을 지고 출범을 했는데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능한 개혁, 그다음에 언행 일치하는 민주당,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했다.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배경에는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뭐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지만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그 유권자들의 시각과 관련해서 다음 대선은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여론과 정권 재창출이 돼야 한다는 여론의 격차가 당초 20% 이상 벌어졌던 것이 이제 한 자릿수 정도의 좁은 격차로 줄어든 것도 자신이 대표를 맡은 100일 동안에 이뤄낸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영근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소영 의원이 지금 대변인으로 송영길 대표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송영길 대표의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런저런 내부의 비판도 뭐 적지 않긴 했어요. 제가 아마 이제 대변인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5월 달에 대변인 취임하기 전까지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는 분하고 두 마디밖에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두 마디밖에 나눠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뭐 개인적인 이제 어떤 뭐 인연이나 관계는 없이 이제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후보를 당시에 지지하지 않았던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봤을 때 그 민심으로부터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준엄하게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해야 될 일들을 우직하게 해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계속 비주류로 평가받던 분이고, 당대표 선거도 이제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백 끝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건데, 이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이번에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평가받기로 오만과 독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나가기 위해서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됐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당대당 대표 1대1 토론을 또 예로 들었어요. 의미 있는 결실들이다. 그런데 그 당시 1대1 토론 끝나고 나서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을 잘하는데 저 토론 왜 했지? 뭐 이런 좀 지적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작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여야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국회도 어쨌든 이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근에 합의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여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떤 여야 간의 밀고 당기는 정치 그리고 말이 오고 가는 이런 논박 어떤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나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야 당대표 간의 토론은 굉장히 신선했고 또 필요했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때 직접 보셨습니까?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원래 많은 시청자분들은 당대표끼리 토론하면은 좀 논박도 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다만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당대표 간 1대1 텔레비전 토론 사상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광고를 워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두 당 대표에 대한 송이 대첩,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해서 긴장을 좀 갖고 왔는데 토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대담에 가까웠다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아마 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경청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더 강하게 꼬집을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을 좀 한 걸음 뒤로 물리면서 교집합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아마 취임하고 나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또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바라보기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실제 4.7 보궐선거 바로 직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안정적인 대권 구도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송영길 대표 100일을 맞아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이성윤 의원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가 없었다면 과연 송영길 대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러 차례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지만 이제 고배를 마시는 바가 있고 또 당내에서도 이제 뭐 어떤 주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반성적인 당내 기류가 어떻게 보면 송영길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부터 휴가입니까? 송 대표가 내일부터 휴가입니까? 오늘 오후부터 네. 예. 공교롭게 여야 1당과 2당의 대표가 동시에 지금 여름 휴가를 간 그런 형국인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법무부나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에 통해서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어찌든 국민들의 여론과 그 법무부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지금 위탁 생산을 이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한국 경제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반도체
이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아내는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협약을 맺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이달부터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도 송영길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TV 토론 때 각 6분의 후보들께서 내가 후보로 당선되면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저의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본인 역시 저도 후보가 만약에 떨어져서 되면 기꺼이 맡겠습니다. 이렇게 상호 확인하는 그런 그 TV 토론에 그걸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번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어느 후보가 되고 다른 후보들이 떨어지게 되면 서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특히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사실상 은밀하게 돕는 것 아니냐.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그 논란이 됐던 게 경선 연기냐 특별 단계로 규정된 경선을 예정대로 할 거냐의 논란이었는데 그것은 특정 후보의 지지가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당규대로 해야 된다고 상임 고문단님들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대부분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당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의 조직적 도움을 받은 바가 없고 외롭게 아무튼 뛰어서 당선됐습니다. 즉 특정 후보를 내가 챙겨야 될 무슨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부채가 없는 대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들어보면 혹시 송영길 대표 심중에는 어떤 특정 후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떤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또 민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특히 경제 문제나 기후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생존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과거 회기적으로 뭔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벌 주는 훈련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고 우리에서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답변은 제가 처음에 민주당 내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윤석열, 최재형은 안 된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유승민, 뭐 윤희숙 뭐 이런 정치인들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세균 후보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특정져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봤을 때는 여권과 야권에서 왜 국민들께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이런 후보들에게 보내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당내 경선에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 운명도 같이 갈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여론조사,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는 후보 쪽으로 조금 유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권과 야권의 대표들이 같이 함께 고민에 빠질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 네. 드리자면은 사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한 방금 이제 저 코멘트와 비슷한 코멘트는 사실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온 이야기이기도 네, 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평생 판사나 검사만 한 사람들이 다뤄왔던 일은 국정 전체로 따지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외교나 문화나 교육이나 경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지적들의 본질, 요체는 단순히 이제 사법부에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수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는 국정을 이끌어가기에 좀 경험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이죠. 정말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떠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영근 의원 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뭐 사장 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현장 경제를 조금 안다. 이것 말고는 나라 전체의 어떤 재정이 흘러간다거나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연 고민을 해봤을까? 적어도 기업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면 네. 대선 때마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매번 대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경제를 정말 잘하는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된 적은 별로 없다. 국정의 분야라는 게 정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로 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뭐 안목, 지식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교수가 대통령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지도자는 각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큰 역할을 주고 다만 국정 지도자는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철학,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물 경제를 잘 알고 뭐 국가 재정 운영을 구체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정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된다, 뭐 안보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체 국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김철 의원님 이제 말씀에 뭐 거의 100%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지적을 한 홍준표 의원이나 송영길 대표 두 분 다 경제 전문가 아니시거든요. 법조인 출신이시죠. 근데 국정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도 잘 알고 교육 문화 잘 알고 외교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꼭 박사여야 된다. 뭐 혹은 뭐 기재부 관료가 그러면 하면 뭐 다 되나요? 그러게요. 조금 전에 저는 송영길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얘기하나? 뭐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사실 뭐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든 국무총리든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수장이든 이런 어떤 그 실제 국정에 관여하거나 여기 이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 과정에서의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했고 야당하고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국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뭐 경제학 박사, 뭐 기재부 관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정치적인 경험, 정책과 국정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닐까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평생 수사나 재판만 했던 사람은 안 된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대놓고 예.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네.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IMF 이후에 사실 굉장히 빠른 경제 회복으로 높은 성과를 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단 여러 가지 난맥이 얽혀 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지금 현재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용기 있게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복합적인 내용의 정치권의 구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날 4.7 보궐선거의 선택 그리고 국민의힘의 30대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 올렸던 힘도 기존의 여의도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적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얼만큼 정치인들이 충족시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의 향배는 갈릴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경선관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염두에 두고서 경기지사직은 사퇴하고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맞다. 이런 견해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뒤에 이상민 의원에게 이재명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의견을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실명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지지자들의 댓글 논란 이런 것을 저는 공식적인 기사에서도 우리 신문 언론 기자님들도 그런 막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인용해서 저는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아예 그는 무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각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상대 자망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하지 말도록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소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참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후보들이나 또 다른 정치인에게 문자 폭탄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또 양념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그건 유감입니다. 이렇게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이 송영길 대표 이야기는 정치인이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군가를 비난하는 문자를 쏟아내는 것은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죠?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도 당대표 선거 때도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지지자분들이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그 과정에서는 좀 뭐 인권 침해적인 그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저는 최근에 사실 정치인들 휴대전화 다 공개돼 있어요. 제 번호도 아마 뭐 수만 명이 알고 있을 텐데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로서 문자 보내는 거는 저는 그걸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는 마이크가 있어서 언제든지 의견 표명할 수 있지만 뭐 1인 시위하고 하는 거와 문자 폭탄 보내는 게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저도 그 폭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견도 표명하고 지지자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아마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다라고 못 박아서 쓴 데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온라인 댓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댓글에서는
내가 설사 이재명 지사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지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의도로 쓴지도 알 수 없는 댓글을 가지고 마치 후보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이쪽 캠프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김명미 전 비대위원도 방송 출연 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댓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은 우리 문제 아니다라고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자 폭탄 그리고 댓글 테러라고 불리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오랜 기간이 됐죠. 저도 저에 대해서 주는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누군가가 좌표를 찍는 것처럼 그리고 좌표 위에 총공세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조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본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자 폭탄이 논란이 됐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커진 바가 있는데 이 정도 지점에 이르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더라도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만약 댓글을 달도록 주문하거나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도록 종용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엄정한 문제 제기들이 각 정당별로 좀 저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후보 경선 여당 야당 모두 현재 진행 중이고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이 이런 문자 폭탄 또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문자 폭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도 힘들어한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적극적 의견 표출. 욕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네네. 욕설 또 그 사람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빗대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아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적극적 의견 표출로서의 뭐 온라인이나 뭐 핸드폰, 문자로 하는 의사표시 자체는 어느 정도는 존중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욕설은 꼭 문자 폭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뭐 SNS 댓글 같은 곳에서도 요새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뭐 제도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제한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예.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욕설, 상대방을 무조건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